북한이 대북전단에 강한 반발을 보이더니 급기야 남북한 간의 모든 통신 연락 채널을 완전히 중단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로써 남북 관계가 다시 중대한 기로에 놓였는데요. 지난 3년간 문재인 정부가 공들여왔던 평화 무드가 이대로 무너지는 건 아닌지 중요한 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다양한 의견 저희 아침 토론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유료 문자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토론 중간에 소개하고 또 전문가들과 의견 나눠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협력안보연구원 이인배 원장, 또 연세대 통일연구원 봉영식 전문연구위원, 한동대 국제지역학 박원곤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북한이 어제부터 이 남북 연락사무소 또 군통신선에 모두 응답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북한이 지금 뭐 통신에 응답을 하지 않는 이유가 우리가 지금 우리 쪽에서 하고 있는 뭐 대북전단 살포 요걸 좀 문제로 제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대북전단 살포는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뭐 몇십 년 전부터 계속 했던 얘기긴 한데 갑자기 이렇게 예민한 반응을 왜 보일 걸까요? 갑자기는 아닌 것 같고요. 사실은 그 이야기는 좀 차근차근 풀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실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을지라도 내가 모르면 그건 존재하지 않거든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죠. 북한 같은 폐쇄 사회 속에서 북한 당국이 원하는 정보만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 속에서 의도치 않은 다른 정보가 북한 사회에 유입되는 것 자체는 북한으로서 굉장히 곤혹스럽고 불편한 일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전단 살포나 아니면 뭐 중단돼 있지만 대북 방송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여전히 이제 북한으로서는 이 폐쇄 사회가 갖는 특유의 불편함이겠죠. 뭐 그것 때문에 여전히 이제 북한으로서는 어려워하는 문제고 이제 그걸 이제 이번에 한번 시비를 걸고 나온 거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어떠세요, 위원님은? 예, 저는 좀 뜻밖으로 봤습니다. 이렇게 계속 진행되고 있던 전단 살포에 대해서 김여정 제1부부장 명의로 이렇게까지 감정적으로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는 것은 결국에는 북한이 전략적으로 좀 큰 실수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수다. 전략적인 실수. 왜냐하면은 뭐 사람이 이제 비명을 지르고 아니면 화를 낼 때는 아프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삐라 살포든 모든 적대행위를 빨리 금지해라. 문재인 정부가 책임지고 해라. 약속하지 않았냐. 판문점 선언하고 군사합의서에서. 근데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군사 행동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쪽 군대가 저 군사 분계선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를 하겠다는 합의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초소 GP도 없애고 지뢰 제거도 했고 유해 발굴도 하고 그렇게 진전이 있었거든요. 근데 과연 이것이 그 합의의 일부로 돼 있었는지 아닌지는 북한 측의 주장만 있는 것이지 정말 문재인 정부가 우리가 알아서 이건 민간단체 행동이지만 알아서 이것을 멈추게 하겠다. 약속을 했는지 그건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막는다면 이건 언론의 자유 침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북한이 이런 것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면은 이런 식으로 격앙된 그리고 지나칠 정도의 반응을 보이지는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북한 정권이 체제의 아픈 곳을 이렇게 드러냈다는 면에서 본다면 만약에 이것이 김여정 제1부부장의 작품이라면 김여정 부부장이 북한의 지도자로서 어떤 전략적 마인드는 아직 미숙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북한이 약점을 좀 드러냈다라는 자기 패는 보여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안 아프고. 근데 보여준 꼴이 된 거라고 그렇게 볼 된 수 거죠.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박 교수님은 어떠세요? 뭐 저는 한 세 가지 목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이인배 원장님 말씀대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대북 전단 살포를 중지시키겠다. 이번을 기회로 삼겠다. 그렇죠. 첫 번째 김여정 담화가 나왔을 때 사실 우리 통일부가 4시간 반 만에 지금 뭐 입법 조치에 대한 얘기까지 나왔고 정부 여당에서 계속 한다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뭐 늘 그렇습니다. 이거 압박을 가했는데 오히려 이 압박이 먹힌다 생각하면 더 강하게 해서 이번에 매듭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고요. 근데 두 번째는 저는 대미 압박용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미 미국을 상대로 한.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이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데 우리 정부랑 여당에서 이것을 중단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겠다까지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지금 계속 대규모 군중 집회를 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예. 이것은 단순히 이 대북 전단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지금 북한이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그들이 작년 12월에 말한 정면 돌파 노선을 통해서 미국과 한국을 압박해갖고 어떻게든지 제재를 풀어보려고 하는데 이제 그것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미국을 압박하기는 상황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의 뭐 코로나19의 지금 인종 문제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전혀 복잡하죠, 상관이 사실. 없으니까 예. 그렇다면은 한국을 압박해서 가면 그것이 이제 그들이 늘 말하는 벼랑 끝 전술을 통해서 긴장을 고조하고 그것을 통해서 미국을 압박하겠다. 뭐 이게 작동을 하는 것이 국무부에서 벌써 이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망스럽다라고. 그러니까 미국도 어느 정도 압력을 받고 있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대내 결속도 있죠. 이번에 나온 것들을 보면 김여정 담화가 나왔는데 이 노동신문에 바로 실려버렸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조선중앙통신의 것도 노동신문에 실려서 지금 전체 북한 내에서 이 군중 집회가 있다라는 것은 뭐 코로나19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이것은 결국 남조선 당국과 탈북자들의 문제다라는 식으로 책임 전가를 하면서 예. 돌파를 하려 하는 북한 당국의 의지가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사실 이 남한과 북한 간의 통신선이 단절된 게 뭐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과거에도 뭐 수차례 이런 단절되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당시랑 과거에 있었던 사례랑 이번이랑 비교하면 좀 다른 것들이 보이는 건가요? 6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보면은 2016년이었죠. 개성공단 폐쇄를 우리가 그렇죠. 결정했을 때 그 폐쇄한 이유는 북한에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니까 우리가 이제 폐쇄를 조치를 한 거죠, 예, 우리도. 교체를 한 거였는데요. 그러자마자 이제 곧바로 이제 통신선을 차단을 차단했죠. 했어요. 딱 23개월 만에 다시 2018년 이제 따뜻한 바람이 불 때 그때 예. 다시 풀리게 되는데요. 그때 하고 그전 거 제가 쭉 찾아봤어요. 북한에서 이야기했던 거하고 지금하고 좀 다른 게 있나 찾아보니까 그때 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통신선을 차단한다, 통신선을 단절한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이번에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면은 그 완전 차단하고 폐쇄하겠다까지 나와요. 폐쇄. 예, 그러니까 그 전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화기 그 코드를 뽑아 놓는 거죠. 그렇죠. 끊어버리겠다는 예, 거 그 잠깐. 뽑아놓고 이제 일시적으로. 안 받는 수준이었는데 이번에는 그 조금 더 나갔다는 느낌이 있어요. 차단하고 있다, 폐쇄한다는 이야기는 물리적으로 그게 없애버리겠다는 거잖아요. 느낌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거는 실질적인 조치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말로만 보게 되면 조금 더 한 발 더 나간 느낌은 있어서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모든 그 한국과의 접촉 단면들을 완전히 철폐해내겠다 그러거든요. 이 지금까지 교류했고 했던 것들 완전히 다 없애버리겠다 이야기하는 부분이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서 조금 더 그거보다는 물리적인 조치까지 있을지 지난번에 코드만 뽑았다 그러면 네. 이번에는 물리적 조치도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은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실질적으로 어떤지는 아직 확인은 안 되고 있고요. 네, 사실 지금 저희 그림에도 뭐 조선중앙통신의 내용이 나가고 있는데 맨 마지막 줄에 보면은 이번 조치는 첫 단계 행동이다. 그러니까 이번 통신선 단절 차단을 통해서 앞으로 뭐 더 압박을 하겠다라는 신호로 좀 봐야 되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그렇게 위협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북한의 이런 전략이 얼마나 효과적일지 저는 좀 의구심이 많이 갑니다. 왜냐하면 북한 스스로가 문재인 정부를 너무 홀대했거든요.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손을 잡고 한반도에서의 남북 경제 협력 그리고 지속 가능한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렇죠. 사실 북한이 그동안 무반응으로 일관되게 일관했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북한이 이런 문재인 정부의 평화 구축에 대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호응을 했으면 지금쯤 북한이 우리 정부에 대해서 어떤 전략적인 레버리지가 많이 쌓여 있었겠죠. 근데 북한이 너무 홀대를 했기 때문에 예. 북한이 문재인 정부한테서 뺏어갈 게 없습니다. 그동안 저금을 안 해놨어요. 그러니까 뺏을 게 없어요. 없는 걸 뺏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핫라인이 지금 통신선이 이제 단절되었다. 임배 원장님은 이제 단절 차단 정도가 아니라 폐기 코드까지 뽑고 아예 없애버리겠다 하는데 이 네 개의 통신 핫라인이 언제 핫한 적이 있습니까? 별로 한 활발하게 번이라도? 이루어진 적은 없다라는 예, 말씀이시죠. 쓰지도 않는 전화인데 북한이 없애버리겠다 하는데 뭐 어차피 안 쓰던 전화인데요. 그리고 주요 대적 사업을 이제 네 개를 이제 스크린에서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첫 단계 행동이고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우리가
남한 당국을 힘들게 하겠다 했는데 잘 보십시오. 공동연락사무소 닫겠다. 네. 금강산 관광 닫겠다. 개성공단 닫겠다. 통신 다 단절 폐기하겠다.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까지도. 저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북한이 협조를 해서 그동안 물꼬가 트이고 활발하게 진행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문재인 정부를 그동안 너무 구박하고 홀대하고 비협조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북한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어요. 없는 걸 뺏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은. 그럼 지금 나오고 있는 뭐 대적 사업이라고 해서 했던 것들도 구체적인 세부적인 아니, 사업이 진전도 있어야지 중단을 하죠. 우리에게 영향도 크게 없을 거란 말씀으로 예. 들리네요. 사업이 있어야지 뺏어가죠. 그동안 뭐 된 것도 닫을 게 없는데. 없지 않습니까? 가게가 지금 폐점 상태였는데 네네. 그거 폐점하겠다 그러면 네. 가게 했었나? 뭐 이런 예, 생각을 문재인 하게 된다는 정부로서는 거죠.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박 교수님은 같은 생각이신가요? 이번에 좀 특이한 점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그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그리고 현재 문재인 정부 예. 앞에 두 정부에서는 이런 식의 그 남북 간의 연락 채널을 끊은 적이 없었죠. 그리고 연락 채널 지금 말씀하신 6번의 경우를 보면 뭐 70년대를 제거하고 예. 이른바 다 보수 정부에서 남북 관계 안 좋을 때 그렇게 끊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로서는 지난 3년간 해온 것이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포용적인 그런 관여 정책을 했는데 지금 당황하게 돼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우리 봉 박사님 말씀대로 뭐 통신선 중에 특히 제일 아쉬운 거가 지금 청와대랑 그 노동당 중앙당사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뭐 둘의 그 다이렉트한 게 있었는데 그건 한 번도 작동을 안 했다. 그건 상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그걸 끊는다고 크게 의미는 없어 보이는데요. 걱정은 군에 관련된 군통신선 동서해 쪽. 통신선이죠. 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발적인 그런 도발이나, 충돌의 가능성이 네.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이 통신선이 안 되면 이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북한이 긴장을 조성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예. 아까 말씀한 대로 이제 쭉 북한이 이미 김여정의 발언을 통해서 순서를 얘기를 했죠. 예, 예.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봉 박사님 말씀처럼 뭐 특히 금강산 개성은 이미 북한이 여러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별로 큰 의미는 없어 보이고 뭐 예. 보여주기 식은 가능하죠. 뭐 공개적으로 그것을 뭐 이렇게 폭파하는 쇼를 한다든지 그건 가능하다 보는데 역시 9.19 군사 합의 그것을 폐기하면 그렇죠. 이거는 북한한테도 사실은 뭐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정찰을 지금 서로 못 하는데 정찰 자산은 우리가 훨씬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예. 북한의 입장에서는 좀 불편함이 클 수도 있지만 더불어서 대신에 이제 군사 분계선에서 긴장을 충분히 조성할 그런 군사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사실 이번에 이 남북 간의 긴장감이 고조된 핵심에는 두 분이 말씀해 주셨던 김여정 부부장이 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있는데 사실 김여정 부부장이 뭐 그동안은 모습을 나타내고 뭐 여러 가지 남북 화해 모드일 때도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러 가지 상징성을 보여주긴 했지만 그래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에서 사실 크게 벗어나진 못했다는 평가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 동생이라는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의 자리를 좀 뭐 공고히 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려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여러 가지 언론에서나 여러 전문가들이 그 김정은 제1부부장이 김여정 이인자 부부장이, 역할을 네. 이인자 이인자 역할을 이제 굳히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추측들을 예. 많이 하던데요. 사실 저는 이번에 그 3월 3일부터 김여정 그 부부장의 그 담화들을 쭉 보면서 특히 이번에 6월 4일 날 담화, 그러나 6월 9일 어제까지 나온 담화들을 쭉 보면 재미난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예. 뭐냐면 세 번 담화 중에 두 번 담화는 조선중앙통신만하고 노동당에서 내지를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본인이 입지를 굳히는 작업이라 그러면은 북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야죠. 그런데 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입지 굳히기인가라는 생각이 첫 번째 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번에 보면은 6월 4일 날 김여정 그 부부장이 담화를 발표하고 6월 5일 날 통전부 대변인이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하죠. 대북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제1부부장의 이야기니 꼼꼼히 살펴서 심중하게 읽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띄워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 한국 언론에서도 제1부부장인
김여정이가 이제 대남 정책은 완전히 틀어잡았나 보다라는 이야기 했죠. 그런데 어제 다시 조선중앙통에서 다시 그 논설을 하나 냈습니다. 그걸 내면서 어떤 말을 하냐면은 김영철과 김여정이 대남 총괄 사업부의 총화를 진행하면서 이번에 통신 연락선을 그 단절 폐쇄시키는 것을 지시하였다라고 이야기 나옵니다. 네. 김영철이가 하나 더 붙어요. 그리고 또 하나를 보게 되면 그렇게 총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김영철이가 앞에 나오고 김여정이 김여정 그 다음에 뒤에 나와요. 네. 그러면서 김영철이가 느닷없이 한번 툭 튀어나온 게 조금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더 재미있는 거는 그 대적 사업이란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적 사업 이제 대남 사업을 대적 사업으로 이제 본다라는 건데 그 문구를 쓴 건 굉장히 심각하죠. 이제 적으로 간주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 대적이라는 단어가요, 사실 김여정에게 익숙하기보다는 김영철에게 더 익숙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김영철 전직이 뭐냐면 정찰총국이었습니다. 그렇죠. 정찰총국의 한 국이 대적 협상국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훨씬 더 김영철은 대남 협상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 대적 협상을 했던 대적. 거죠. 그 사람들은 대남 협상을 대적 협상이라고 그랬던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익숙한 단어가 김영철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 단어는 오히려 그 김여정의 처음에 담아서 나오지 않던 단어였기 때문에 이거는 김영철의 워딩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를 종합해서 보게 되면 이분에서는 대남 정책을 김여정이 완전히 다 확보한 것 같지도 않고 거기다가 느닷없이 김영철이가 나서서 뭐 마무리하는 장면을 나오는 거 보게 되면 내부에서 어쨌든 호흡이 가파르고 조금 더 김여정이든 김영철이든 지금 이 대남 사업과 대미 사업에서 문제가 생긴 것을 뒷수습하는 차원에서 좀 책임지고 맡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지점에서 제가 볼 때는 김여정이가 지금 아주 뭐 꽃길로 가서 지금 뭐 승승장구해서 위상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위기 상황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원장님은 굉장히 김여정 부부장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위험한 해주셨는데 상황일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사실 아까 봉 의원님 말씀도 김여정 부부장이 이번에 만약에 했다면 좀 실수한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뭔가 혼란스러운 거는 사실입니다. 이게 좀 호흡이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보면은 이제 김여정 부부장이 굉장히 호감도가 높지 않았습니까? 평창 올림픽 그렇죠. 개막 전에 와서 남북관계 물꼬를 트는 아주 부드러운 이미지 그리고 아주 상징적인 존재였는데 친서 전달도 했고요. 그렇죠. 근데 그 이미지에 걸맞지 않는 이런 단어들을 쓰는데요. 제가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도 좀 그렇습니다. 쓰레기 뭐 네. 여기서 멈추겠습니다만은 네, 좀 표현이 저는 많이 보면서 격했죠. 김여정 부부장이 이런 표현을 몇 달 동안 사실 지금 화면에도 나가지만 문재인 대통령과도 만날 때도 굉장히 이미지가 프로페셔널한 얼마나 부드럽고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많은 남북 주민들에게 그 평화 공존 그리고 통일로 가는 길에 서로 협력한다는 그런 희망을 주는 이미지였는데 보여줬었죠, 이걸 보면은 이 응분의 조치를 하겠고 용서와 기회란 있을 수 없고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했고 이제는 적이다. 이런 표현을 김여정 부부장이 당 제1부부장이 했다면은 좀 지금 최근 분위기와 저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와는 조금 격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전략적인 자산을 이렇게 함부로 써버리냐는 것이죠. 이미지도 굉장한 자산인데 그렇죠. 타격을 그렇죠. 줄 수 만약에 있는. 김영철 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옛날 정찰 총국장도 했고 이제부터 뭐 정전협정은 무효하다 이런 선언도 했고 뭐 도발의 배후에 있다는 비판도 받기 때문에 김영철 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저희가 놀라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20일 동안 잠적을 했다가 화려하게 하얀 옷을 입고 환한 웃음과 함께 등장했을 때 그 옆에 김여정도 있었거든요. 그때 한참 저희가 얘기했던 것이 드디어 김여정이 제2인자가 된 것이 아닌가. 근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그때 김여정 부부장도 좀 준비를 하고 카메라 앞에 나왔어요. 헤어스타일을 바꿨지 않습니까? 더 젊게 보이고. 근데 그런 이미지를 한순간에 없애버리는 이런 발언과 행동을 한다? 그러니까 뭔가 템포가 잘 안 맞아요. 그럼 지금 만약에 뭐 김여정 부부장이 흔들리는 상황이다라고 가정을 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근데 이 상황에서 전면에 나서지는 않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뭐 기본적으로 저는 북한의 2인자는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김정은 위원장이 모든 통제하에서 있고
그리고 김여정은 대리인 역할을 하는 거죠. 지금 임무를 나눠서 저는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은 얼마 전에 그 중앙위 정치국 회의를 하면서 전혀 발언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지난 3년여의 발언을 보면 우리 문 대통령이나 뭐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적인 그런 얘기를 한 것은 작년 4월 오지랖 넓은 중재자 정도 수준이고요. 네네. 그 이상은 나가지 않죠. 그러니까 여전히 자신은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둔 상황이고 대신에 이제 김여정을 시켰다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대리인으로 시켰다고 생각하는데 봉 박사님 말씀에 다른 측면을 보면 그만큼 우리한테는 충격이 큰 거죠. 그렇죠. 일종의 2018년 관계 좋았을 때 김여정은 평화의 상징처럼 돼버렸는데 그렇죠. 그 입에서 이 독한 얘기들이 나오니까 한국에서 특히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대미 그런 메시지도 지금 전달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권위주의 체제에서 일단은 1차적으로 그들이 하는 건 측근 정치죠. 그러니까 지도자가 있고 아주 측근이 있고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 거거든요. 예. 옛날 공산주의 사회에도 정치국이라는 게 있어서 약간 집단지도 체제의 모습이 있었는데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는 측근 정치로 가다가 그나마도 이제 빠지고 가족 정치가 돼버리는 네네.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은 굉장히 독단적인 결정을 더 할 수 있고 주변에 합리적인 조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도 있을 수 없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더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뭐 최근 북한 뭐 매체 노동신문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 정부나 탈북자들 뭐 규탄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그럼 이거를 아까 뭐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폐쇄라는 단어를 쓰면서 좀 그 기존보다는 조금 더 격한 표현들이 나오고 뭔가 우리와의 관계 개선에는 크게 관심 없어 이런 식의 뭐 느낌으로 가는 건지도 궁금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번에 또 이야기를 합니다. 가을에는 뻐꾸기가 없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여름 철새이기 때문에 찬바람이 불면 이제 뻐꾸기는 가죠. 남쪽으로 날아가죠. 근데 이제 가을에 뻐꾸기 있다는 거는 정신없는 뻐꾸기인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저기 북한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가을 뻐꾸기 같다. 통일부가 가을 뻐꾸기 같은 소리 하고 있다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언제 또 했는가 이상하다 싶어서 찾아보니까는 지난해 11월에도 그 이야기를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는 무슨 이야기냐면 그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에 있는 그 너저런 남측 건물도 다 철거하라. 그랬는데 이제 우리 통일부에서는 창조적 해법이 있으니 협상하자라고 이야기를 막 계속했던 거죠.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지나가지고는 그 가을 뻐꾸기 같아서 하도 많이 해서 내가 몇 번에 걸쳐서 이제는 협상 안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그 이야기를 언제 내가 협상 안 하겠다고 통보해줬다 이야기를 쭉 했던 이야기 하면서 이제 가을 뻐꾸기 같은 소리 하고 있었다 이야기해요. 그걸 또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번에 통일부가 또 이번에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협상하자는 쪽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 예. 그런 가을 뻐꾸기 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정도로 실제로 북한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번에 전단 살포 문제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이 이걸 풀고 이걸 통해서 뭐 협상하자라는 이야기 아니라 그냥 너네들은 일방적으로 그냥 고치면 되는 거고 우리는 우리 프로그램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서요. 이걸 또 우리가 조금 그렇게 해석하는 거는 우리가 조금 자제해야 되지 않나. 대화를 좀 유인하려고 그런 거다라고 보는 건 우리가 자제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부분입니다. 사실 뭐 아까 위원님 말씀해 주셨지만 그 이번 조치가 첫 단계 조치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던 것 자체가 뭐 지금까지 한 게 없는데 뭐 첫 단계 조치라고 해서 뭐 별게 있겠냐는 하지만 사실 일각에서는 뭐 9.19 남북 군사 합의를 파기하는 뭐 그런 극한 상황까지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는 있거든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 군사 합의가 파기가 된다면 과연 우리만 손해를 보느냐, 아니면 북한도 지금 중단돼 있는 한미 연합훈련이라든지 한미 안보 협력의 공고화 이런 것도 피할 수가 없을 텐데 그렇겠죠. 그것이 과연 북한의 이익이냐 여기까지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북한이 취할 수 있는 전략적인 카드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노출이 다 돼 있고 근데 그동안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안 했잖아요. 노력을 안 하고는 좋은 점수를 받으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동안 투자를 해서 영향력을 확보했어야 되는데 그건 없이 이렇게 엄포만 늘어놓으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남한 정부에서 북한을 달래고 무슨 전향적인 조치를 하고 싶어도 예.
뭐 북한이 또 협조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그동안 뭐 그 인도적 차원의 지원도 우리는 필요 다 없다 마다하고 그러고 대답을 안 하거나. 뭘 할 때마다 구박을 하는데 이제 이쪽에서도 이제 피로감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만약에 김여정 제1부부장이 이것을 자신의 첫 작품으로 대남 사업을 총괄하게 되면서 우리가 강하게 나오고 이렇게 으름장을 놓으면은 문재인 정부가 숙이고 들어와 가지고 이런 것을 다 조처를 취하고 풀어줄 것이다 했다면은 분명히 옆에서 만약에 방호건 교수님이 얘기했던 식으로 이렇게 집단적인 사고가 작동하는 체제라면은 네. 저 부부장 동지 그것도 맞습니다만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남한 민심이 등을 돌리고 하면은 우리도 피해를 볼 수 있지 그렇죠. 않나라는 것을 문재인 다른 정부가 시각을 문신의 보여줄 수 폭이 있다. 없고 또 문재인 정부 그 집권당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4월 15일 선거에서 3분의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우리가 조금만 기다리면은 우리가 바라는 방향으로 남북 경제 협력과 그 긴장 완화 조치에 관한 법제화가 일어날 것이니까 감히 조금만 기다리면 저희 입에 떨어질 테니까 부부장 동지께서는 좀 참고 계시면 좋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만약에 김여정 부부장이 첫 작품에 홈런을 치려고 그러다가 감나무를 막 흔들어 가지고 감이 입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땅바닥에 다 떨어져서 못 쓰게 되는 네.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된 거는 북한이 들고 있는 카드가 없으니까 그냥 정말 에라 모르겠다. 그냥 북한의 선택을 하면 왜 어떻게 이렇게 되는 것인가. 조급한지 모르겠어요. 4월 15일 총선에서 집권당이 압승을 했고 그렇죠. 남북 관계에 추동력을 살리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는데 기다리고 있으면은 되거든요.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데 왜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이렇게 음식에 뭐 초를 치는 거죠. 초를 치고 양념을 세게 하고 네. 그러냐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맛있는 음식이 나올 텐데. 그러게요. 왜 맛있는 음식을 안 기다릴까요? 북한은 판문점 선언부터 9.19 그 지난 평양 때까지 여러 가지 합의를 했는데 예. 이게 뭐 한국이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근데 북한은 원하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연초 기자회견 때도 신년사 때도 얘기했고 3.1절 때도 얘기했고 3주년 기념 계속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른바 5대 프로젝트 더불어서 방역 협력. 근데 결국 북한이 하나도 원치를 않았죠. 네. 그쪽에서 전혀 호응이 없어서 화답이 못했습니다. 없었으니까. 네. 근데 북한이 원하는 것은 아주 명백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남북 철도 사업을 하겠다 했는데 북한이 원하는 것은 남북 간의 철도를 연결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들어가서 북한에 고속 철도를 만들어주는 걸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나머지 사업들은 북한은 다 관심 없는 것들이고 북한이 원하는 것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한국이 국제제재대우에서 이탈해서 당장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원하는 건데 그게 사실은 뭐 지난 평양 공동선언 남한 판문점에서도 북한이 여러 번 얘기를 했었죠. 근데 왜 한국이 안 하고 있느냐. 근데 이거는 북한도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이 할 수 없는 선택이죠. 그렇게 되면은 한미 공조가 완전히 무너지고 대북 제재에 우리가 제재를 받게 돼 있는데 그렇죠. 그럼에도 북한이 계속 이렇게 몰고 가는 거는 저는 역시 한미 간의 좀 관계를 벌려보려는 그런 의도가 있고 그리고 미국에 대한 압박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국을 몰아붙이는 것은 좀 안타깝지만 한국의 효용성이 다했다라는 그런 판단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이전에는 북한이 미국한테 직접 접촉을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라는 중간자가 있어서 이용을 필요했는데 했죠. 이제는 북미 간의 접촉 채널이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저는 미중 갈등도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전에는 한국의 지원이 북한이 필요했죠. 근데 지금 미중 갈등이 심해지니까 중국이 북한을 더욱더 지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북한이 지금 굉장히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작년 2월 하노이 노딜에 대한 책임을 여전히 한국한테 묻고 있다. 아직도요? 예,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국이 잘못한 게 뭐가 있나 하는 생각을 아무리 해도 없지만 어쨌든 북한의 입장에서는 한국한테 속았다라는 그런 식의 감정적인 반응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우리 탓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우선 저는 이제 플러스에서 저도 가장 큰 원인은 한국 정부에 대해서 하노이 노딜 이후에 한국 정부가 미국하고 그렇게 가깝다는 한국 정부가 이렇게 미국 트럼프의 심정도 우리한테 코치도 안 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엉망을 만들었느냐. 그리고 이제 그 상황들, 환경들 속에서 굉장히 자신 있어 했던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해서 완전히 노딜하게 만드는 거는 그 한국 책임이다라는 그 섭섭함이 있었다는 것이 첫 번째 같고요. 예. 또 하나 저는 요즘 가만히 보면 앞서 제가 김여정이 위태롭다는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요. 네네.
지금 김여정 그러니까 도대체 왜 이번에 이렇게 전단 살포가 오래된 이게 핵무기 문제를 그것도 전단 살포가 이루어지는 그 전단지를 갖고 와서 그 내용을 보고 담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은 남조선에서 보도를 봤는데 했다 그러더라. 이렇게 하면서 그 전단 6월 4일 날 그 담화를 시작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사실 이게 아주 명확한 증거도 없고 그냥 날렸다 그러는 사실만 보고 지금 카더라식으로 그냥 들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지금 저 담화를 발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김여정으로도 호흡이 가파르게 느껴지는 부분인 거죠. 이게 꽤 무리해서 지금 꽤 세게 한국에 대해서 거칠게 3월 3일부터 시작해서 물어붙이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앞서 말한 것처럼 큰 전략으로 봤을 경우에 어쨌든 미국이나 한국이나 압박이 필요한 시점인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라도 뭐 중에 한국이라도 제재를 뚫고 뭔가를 해주는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역할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 북한 내부의 권력 구도로 보게 되면 지금 그야말로 그 무오류의 최고 존엄이 지금 그 노딜 이후에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되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뭘 하고 있느냐면은 내치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20일 만에 4월 달에 사라졌다가 5월 1일 날 나타나서 첫 번째 행사가 뭐냐면은 그 병원 그 임비로 건설 공장 가가지고 그걸 이제 비료 그렇죠. 생산 예. 크게서 해요. 공장 둘러봤죠. 준공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거 하려고 그러면 5년 정도 걸릴 텐데요. 준공하는 데 가서 그걸 테이프를 탁 자르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고 이번에도 이제 정치국 회의를 한 것이 뭐냐면 인민 생활 향상을 위한 심각한 문제들을 토의했다라고 노동신문에 쫙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이야기들 하는 거 보면은 북한 주민들에게 굉장히 생생나는 거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챙기고 있으면서 그런 뒷수습하는 문제들, 야, 네가 지금 그 한국 내려가가지고 김여정이 네가 물고 터고, 네가 저기 특사로 가가지고 김영철이 네가 미국 가가지고 미북 정상회담 만들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니네들이 이거 수습해라고 해서 지금 가장 불편한 부분들은 이 사람들에게 수습하라고 던져놓고 본인은 좀 챙기던 건 아닌가? 안 챙기만 집안 챙기기만 그렇게 한다. 된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수습이 잘 안 되면 이게 더 상황이 심각해지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 거죠. 이 두 가지가 함께 물려서 지금 이상하게 맥락 없이 강하게 세게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봉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만히 있어도 177석인 여당에서 꽤 북한에게 그러게요. 유리한 입장들을 꽤 많이 내놓을 분위기인데 이렇게 그러니까요. 무리할 이유가 사실 전략적으로 별로 없어 보이는데 굳이 해석하자면 내부의 그런 권력 작동의 어떤 원인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사실 지금 뭐 코로나19에 영향을 받지 않는 국가가 전 세계적으로 없을 정도로 미중의 사태를 맡고 있는데 북한도 예외는 아닐 거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로 굉장히 타격을 받고 있다는 얘기들이 들리고 그리고 또 올해 경제 성장률 자체도 그 신용평가서 피치에서는 뭐 역성장에서 마이너스 6% 정도까지 감소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면 굉장히 경제적으로 쪼들리다 보니까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이 나오는 거 아니냐는 해석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뭐 김정은 정부가 우리 같이 긴급 재난 지원금을 줄 수 있는 것도 그러게요.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뭐 가뭄에 단비를 내릴 수도 없고 그래서 오히려 밑에 사람들을 더 쪼이는 게 아닌가. 사실 저번 정치국 회의에서 적어도 평양 안에서는 생활 보장책을 마련해야 된다. 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엄중한 메시지거든요. 위기에 관한 메시지인데 뭐 몇 퍼센트까지 재난지원금을 얼마 줄까를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 재정이 고갈났잖아요. 네네.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두 해도 아니고 그러니까 줄 건 없고 그러니까 그 우리 최고점을 중심으로 뭉치자 이런 옛날식으로 이렇게 이데올로기 행사만 집결을 하는데 시키려는. 예 저희 뭐 다 알겠습니다만은 급할 때는 실질적인 도움이 제일 좋죠. 제일 좋죠. 근데 그게 없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죠, 사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극단적인- 쳇바퀴가 도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유엔 제재에서 탈피해야 되는데 유엔 제재를 하려면 너무 이게 높은 산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하고 한국을. 굉장히 그 극단적인 예. 그런 언사와 태도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정말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도한 것을 바라고 있어요. 우리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북한은 선택의 여지가 없죠. 제가 코로나19가 저는 굉장히 큰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하는데 작년 12월에 북한이 정면 돌파 노선을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그들이 규정하기는 이것은 미국의 대북 제재 책동을 분쇄하겠다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김정은 위원장도 뭐 계속해서 등장하지 않고 코로나19로 북한은 확진자가 없다 하지만 확진자가 없다 그것도 잘 믿기 어렵습니다. 예. 그럼에도 어쨌든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죠. 1월부터 국가 비상 방역 체계를 선포해서 중국과의 국경을 막고 있으니까 90% 이상의 사실상 생명성인 중국과의 무역이 안 된다면 북한이 밀수입을 하더라도 이것은 굉장히 어렵다. 우리 국정원에서 5월 달에 이미 평양에서의 물가 변동의 모습들도 물가 사재기가 보인다라는 네네. 그런 보고까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원래 정면 돌파 노선의 기간은 최소 올해 아니면 내년 상반기였습니다. 그들이 표현하면 장기간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그걸 하기 위한 자력갱생을 하겠다 했는데 예. 자력갱생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북한은 시간표를 빨리 돌려야 되는데 북한의 선택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뭘까요? 한국과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한 거죠. 한국이나 미국한테 좀 우호적인 그런 제스처를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걸 받아내는 거. 그 두 번째는 이게 훨씬 북한한테 익숙한 방법이죠.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거죠. 긴장을 고조시켜서 상대방에게 그 압력을 줘서 자신들이 원하는 게 이게 사실은 역사를 보면 상당히 또 작동을 했거든요. 네, 대미 네, 관계에서. 그러니까 북한은 뭐 실질적으로 그런 경험이 있는 벼랑 끝 전술로 선택을 했다. 일단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미국도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북한이 미국을 염두한 전략이다라는 해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 사실 북한이 그동안 미국과 직접 협상을 하고 싶어 했는데 지금 현재 미국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뭐 코로나19도 있고 그다음에 흑인 시위에서 폭동에서 시작된 지금 시위 상황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거기다가 미국 정치적으로도 지금 대선이라는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때까지 지금 그럼 이 노선을 계속 유지를 하는 건지 트럼프 정권 안에서 유지를 하는 건지 11월이 지나면 바뀔 수도 있잖아요. 지금은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말씀 되게 중요하게 저도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는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코로나 그리고 대선 전국에서의 트럼프의 입지가 흔들리는 예. 것 그리고 그 인종차별 반대 시위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그 무질서가 상황이죠. 유지되는 것 이 세 가지 때문에 미국에서는 지금 한반도 문제를 신경 쓸 여력이 굉장히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는 북한으로 봐서는 한반도 상황 속에서 진공관이에요. 그 여기서 나쁜 짓을 하거나 좀 불편하게 하더라도 별로 미국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말리거나 뭐 압박할 수 있지 않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올해 2020년 전국 속에서 북한은 포스트 트럼프 아니면 어쨌든 대선 전국을 대선 이후에 미국과의 협상을 위해서 그 협상력을 키우기 위한 2020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협상력을 키운다는 이야기는 다음에 다시 협상하게 될 때 북한 핵은 인정받으면서 그 제재를 어쨌든 양보를 많이 받아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북한으로서는 이제 목표겠죠. 예. 그것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한반도에서의 무력으로 장악력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모습이 될 겁니다. 두 번째로는 ICBM급 그러니까 트럼프가 굉장히 가장 싫어하는 불문율처럼 그걸 빼놓고 그 하위 수준에서는 미국에게 압박할 수 있는 카드는 최대한 많이 갖고 있는 것. 그러니까는 SLBM을 운영할 수 있는 SLBM 쏘면은 그건 미국한테 굉장히 큰 자극이 될 거니까 안 쏘겠지만 SLBM을 운영할 수 있는 잠수함 정도는 완벽하게 구축해 놓는 것, 거기에다가 핵물질을 더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 등등의 모습들을 가짐으로 인해서 2021년에 새로운 미국의 정권이 들었을 때 판세를 다시금 보게 되면 북한이 2018년, 19년 전국보다 훨씬 더 센 협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하게끔 만들려고 그런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렇다면은 지금의 북한으로서는 자력 갱생을 하면서 최대한 버텨내고 2021년을 위해서라도 협상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한반도에서의 위기를 최대한 고조시키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핵무력이나 그런 것들은 정강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예. 사실 근데 지금 뭐 유력 대선 후보로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고 그다음에 바이든 전 부통령도 지금 유력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자신이 임기 동안 해왔던 북한과의 화해 무드를 좀 어떻게든 이어가고 싶어 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 바이든은 반대 입장 아닌가요? 저희가 확단을 할 수 없죠. 그렇죠. 북한 정권도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2017년에 완전 파괴, 그다음에 로켓맨이라고 북한에서 강경 자세를 취했던 트럼프 대통령 2기가 될지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이겨서 새로운 대통령이 된다 그래도 그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이제 정상급 회의를 통한 문제 해결 이것을 시도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다 뒤집어 다시 엎고 원점으로 갈지. 미국이 강경으로 나올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김정은 위원장도 요즘에 굉장히 고민이 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뭐 김재룡, 박봉주, 김여정, 김영철을 앞세워서 대신 좀 어떻게 사태를 잘 이끌어 가라 이런 대리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자력갱생 얘기했죠. 그다음에 정면 돌파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력갱생을 해서 정면 돌파를 했는데 돌파했는데 안 좋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어요. 11월에. 그러면 얼마나 낙담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11월은 아직 멀었습니다. 6월이니까 7, 8, 9, 10, 11, 150일이 남았는데 150일을 과연 북한 주민들을 달래면서 김정은 정권이 버틸 수가 있을 것인가. 이인배 원장님이 얘기한 대로 핵 미사일 무력 증강에도 성공할 것인가. 지금 숙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많죠. 11월까지. 그리고 12월에 대선 끝난다 그래서 갑자기 새로운 대북 정책이 딱 성립되는 나오진 것도 않죠. 아니거든요. 예. 150일이면 단군 신화에서 곰이 사람이 되고도 50일이 남습니다. 그렇네요. 꽤 긴 시간이네요. 그것을 북한이 버틸 수 있을 것인가. 그 초조함이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역시 그래도 지금 같은 노선을 만약에 정했다면 미 대선의 변화도 예측해서 정했을 거 아니에요. 그 기회를 좀 보겠다라는 것이 정면 돌파 노선의 핵심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그 대선판이라는 게 뭐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입니다만 미국 대선판도 요동을 치니까 거기에 따라서 뭐 북한은 나름대로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는 판단을 했는데요. 근데 코로나19가 뭐 전혀 예상 못하게 전 세계를 지금 하고 있고 미국에 또 인종 문제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 북한이 할 수 있는 그런 그 선택의 여지가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죠. 네. 근데 그럼에도 어쨌든 북한은 뭐 11월 내년 초반기까지 버텨보겠다라는 의지는 있는데 결국은 경제가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라는 그렇죠. 것이 예. 관건인데요. 이미 아까 말씀하신 마이너스 6%면은 1990년대 후반에 고난행군 때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고 굉장히 안 이미 유엔을 비롯해서 많은 많은 그런 기구들이 북한의 지금 인도주의적인 재앙까지도 올 수 있다라는 지금 경고의 목소리들이 나오는 상황이고요. 예. 또 하나는 코로나19죠. 북한이 아무리 확진자가 없다 하더라도 북한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 국제기구에서도 유엔에서도 확진자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죠. 그렇다면은 다시 경제를 정상화하려더라도 중국에서 북한의 국경을 막을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중국도 지금 코로나19를 간신히 막은 상태인데 그렇죠. 차단하기 확진자가 위해서. 없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다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표를 빨리 돌릴 수밖에 없는 게 북한의 그런 입장이고 그럼 11월까지 과연 버틸 수 150일 남았는데 좀 더 뭐 일단은 군사적인 행동을 통해서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조금 더 많지 않은가 뭐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 북한의 지금 그 경제 사정을 보면, 예. 그러니까는 북한 주민들의 상황은 좀 굉장히 안 좋죠. 왜냐하면 변경 무역을 통해서든 좀 생필품이 들어와야지 장마당이라도 제대로 돌아가게 그러니까요. 되는데 장마당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북한 주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으로 봤을 때 가장 지금 곤혹스러운 거는 에너지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이번에도 보면은 정치국 회의 때 보니까 이 화학공업 이야기를 해요. 예. 화학공업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그 공업을 이야기하냐면 탄소 하나 화학공업이라고 해요. 탄소 하나. 탄소 하나 화학공업이라 그래 이게 뭔가 싶어서 조금 이렇게 찾아보니까 예. 그 뭐예요? 탄소 원 그러니까는 탄소 하나 탄소 일 그걸 가지고 분자를 가지고 할 수 있는 화학 그 사업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이거는 석유 자원이 아닌 탄소를 활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화학 제품들을 만들 수 있는 그 원천 기술이라는 거예요. 이런 더 뭐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석탄을 태우면 석탄을 태울 때 거기다가 수증기를 집어넣으면 그 덜탄 연탄 태우면은 우리 연탄 가스 먹고 죽지 나오죠. 않습니까? 그렇죠. 일산화탄소를 발생시키고 거기서 분리해가지고 탄소 1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화학 연료들 비난론이든 그걸 가지고 휘발유 등유까지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석탄을 가지고 에너지와 생필품 같은 자원들을 만드는 게 탄소 하나 화학공업이라는 건데 네. 이걸 이제 김정은 열심히 하라고 이제 2016년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예.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북한 내에서 굉장히 이제 어렵고 다급하고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냐 에너지 문제 그리고 탄소 하나 그 화학공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비료를 만들 수 있거든요. 예. 이 두 가지를 하려는 것 아닌가. 그리고 지금 북한으로는 그냥 당국으로 봤을 때 어려운 문제가 바로 이 에너지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 뭐 북한의 어려움을 생각해 보면 우리도 어렵습니다. 우리도 지금 뭐 상황이 녹록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북한 뭐 코로나19도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고 북한과의 관계도 좀 안 좋고 미국과도 지금 방위비 협상이 녹록지 않거든요. 거기다 뭐 미국이 지금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군인까지 뭐 감축할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게 혹시 주한미군 감축으로 연결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그 한국 사회의 민심을 끌어들여야지 북한도 원하는 그런 남북 관계를 만들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략적 레버리지가 생기겠죠. 그렇겠죠. 그 힘든 그 한국 사회를 계속 뭐라 그러면 그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긍정적인 감정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만 그렇죠. 생기겠죠. 그 미국과도 어려운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서 G7 확대 회의에 참여해 달라 그러고 저희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의 위상이 올라간 것은 사실입니다. 환영할 일이죠. 예. 근데 이 독일 주둔 미군 감축에서 보이듯이 G7 확대도 결국에는 미국 우선주의 외교의 연장선이 아닌가. 그래서 한국, 인도, 호주, 러시아를 네. 끌어들여서 대중국 포위망을 더 강화하려는 것이 아닌가. 이런 면은 우리 정부가 심사숙고해서 조심해서 운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보시기에는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스탠스를 가져가야 될까요? 지금 큰 판이 흔들리고 있다 저는 보거든요. 미중 간의 갈등이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30년 그리고 11월 미국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미국 네네. 대중들이 원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정책을 가져갈 것이냐. 지금 대북 정책을 계속 얘기했는데 우리 정부가 끊임없이 대북에 관여하겠다. 그리고 대북에 제안을 하면 미국에서의 정책의 기본적인 생각은 지금 중국과 북한이 굉장히 밀접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한국이 북한을 돕는다라는 거는 지금 미국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대중에 대한 반중 압박과, 전선의 네. 반대편을 쓴다라는 의미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다 말씀한 방위비 분담 문제, 그렇죠. 한미 동맹상의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는 굉장히 현명한 정책을 네.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토론 이인배 원장, 봉영식 전문연구위원, 박원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세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